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 때문에 전국이 비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때문에 정부는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곧바로 격상했고 각별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는 초속 최대 60m의 강풍과 또 최대 600mm의 물폭탄급의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 일대에 대규모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요. 주택 수천 채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지금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제주 여객선은 어제부터 무더기 결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산과 경남 지역은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모두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태풍 상황은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500대 기업 중에서 5곳 중에 한 곳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로 경영 리스크가 늘면서 채용 쇼크로 귀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간 주요 뉴스 만나봤습니다. 자, 월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풍 특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직격단을 맡고 있는 곳 제주부터 연결해서 제주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 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도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풍이 상륙하기도 전인 어제부터 제주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돌 기자. 자,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제주는 조금 전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비는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지금 제 뒤로 보시다시피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제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 서귀포시 대정읍엔 시간당 최대 74.5mm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하시설과 도로 등이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과 주민들은 물을 빼내는데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최대 6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오늘부터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도 접어드는데 방금 전인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제주도 전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40m가 넘는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해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 북상이 임박하면서 상인과 농민들은 간판이나 비닐하우스를 고정하며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역에서는 모두 결항됐고 어제 하루 제주를 잇는 항공노선 11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제주도 동쪽을 지나 부산으로 북진할 전망입니다.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경남 남해안을 거쳐서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부산도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서인 기자. 자, 부산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먹구름이 낀 흐린 날씨지만 아직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파도가 높게 일고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곳 해수욕장에 있던 파라솔도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흰남노는 내일 오전 9시 강도가 강인 상태에서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최고 10m로 높게 일겠고 만조와 겹치면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봤던 해운대 마린시티 주변 가게들은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월파가 우려되는 바닷가 상가 150여 곳에 오늘 저녁 6시 전까지 인근 학교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최대 400mm의 폭우도 예상됩니다. 저지대 주택가와 하천 등지에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막을 설치했고 동천 인근의 아파트 저층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순간 최대 초속 60m의 강풍이 불 전망인데요. 태풍 매미 때 대규모 크레인이 쓰러졌던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뿐 아니라 하역 작업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상황도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도 태풍 흰남노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 지금 상황 어떤지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바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은 침수 위험이 높아 산책로도 여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오늘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지만 기상청은 오늘 낮이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 시간당 50에서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많게는 40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어 비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55에서 70k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하천 27곳에 출입이 통제됐고 우면산과 청계산 등 주요 등산로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각 자치구들도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대에도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서면 질의서를 저희가 먼저 입수를 해서 살펴봤는데 검언 유착 사건과 같이 본인이 재판받는 사건과 관련된 질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총 40개의 질문이 있었고 답변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25번과 26번이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25번.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었고 그리고 26번도 논란이 됐는데 26번을 보면요.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방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만 검찰과 언론의 유착, 검언 유착 관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직접적으로 가해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질문하는 것이 옳으냐, 괜찮냐, 이해 충돌의 소지는 없느냐 이런 논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사실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이제 자신의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공직자 그 충돌 방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게 채널A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최 의원의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네. 그 검찰총장을 상대로 나에 대한 공소유지와 이런 것들이 적합하냐는 우회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검찰총장의 답변은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자신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그 공소유지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일선 수사기관들에게 어떻게든 어떤 영향을 일부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지난번 그 본인이 조국 사건, 이른바 조국 사건 때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금 재판이 2심까지 됐는데 대법원에서 출석하라고 계속 그 통지서를 내보냈는데 집안에 사람이 없다고 안 받아서 지금 재판이 몇 달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또한 사실 자기의 뭐 직접적인 직위를 남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자기의 일탈 행위들이 사실 국민에게 비판적 여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렇게 우회적이지만 이렇게 좀 본인의 사건과 직접 거치와 관련된 질문들이 이렇게 온당한지 국민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해충돌 방지법을 왜 제정했느냐 이렇게 본원적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 주신 이 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이게 저촉이 되느냐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최강욱 의원이 받게 되는 어떤 사적 이익이 뭐가 있을까 정말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이 된다 저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왜 했느냐?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인사청문회에서 임하는 이 그 검찰총장이 아주 일반적인 견해를 물어본 거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질문했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검찰과 언론이 유착될 가능성, 이거는 뭐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본인의 사건을 지칭한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또는 다른 관계들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이게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이것이 과연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과연 그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그 고민거리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분명 따져볼 부분은 있는데 일단 최강욱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3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또 검찰총장 후보자의 어떤 전체 회의나 인사청문회 때 법사위원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최강욱 의원의 이 법사위원 자격을 두고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이 돼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견해가 이해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이런 말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얘기가 어디를 있잖아요. 지금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입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최강욱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을 한 지가 한 2년이 넘어가는데요.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제가 법사위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었고요. 제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권성동 대표 같은 분은 법사위원장을 하셨죠. 기소돼서 재판받는 중에.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도 기소됐거나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왜 조명희 의원이라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소위 배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일종의 물타기 더하기. 자, 지금처럼 최강욱 의원이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사위에 계속 남아 있는다면 앞으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최강욱 의원의 만남은 계속될 것이고 예전처럼 또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반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 모습 보겠습니다.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고요.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시죠.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어디서 저런 태도를 지금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셨죠. 검찰을 자, 저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고 또 두 사람이 계속 만난다면 저런 모습들이 또 보여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저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금 최강욱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그 지적, 이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까? 일단 좀 과하게 포장된 면이 있습니다. 이해 충돌에 대한 그 규정은 작년 2021년도에 국회법 새로 신설이 된 규정이 있어요. 32조에 2에 들어온 규정인데 거기서는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본인이 재직을 했다거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사적 이익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 상임이라든지 업무를 국회의원으로서 업무에 관여됐을 때 이걸 보고 이제 사적 이해충돌 규정에 위반된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의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조명희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2003년도에 설립을 한 지리정보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본인이 비상장 주식 한 40억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뭐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나 아니면 국토위 상임위 질문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리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정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해충돌, 신설된 이해충돌 규정에 위반된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수사, 그것으로 인한 기소로 인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 근데 그것을 기소했던 사람이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아니고 검찰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아니면 검찰과 어떤 최강욱 개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적 이해충돌을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덕상 이것은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은 좀 보기 힘들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보게 되면 그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 이해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라, 최대한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의 취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쭉 살펴보게 됐을 때 사실은 그 의미를 넓게 새긴다고 하면 최강욱 의원 역시도 법사위원회에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특히 이제 다른 그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와는 다르게 실제로 본인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소환을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당사자 대 당사자로 엮여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직접 당사자 대 당사자로 묶여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검찰과 국회의원 사이의 이런 큰 조직과 조직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최강욱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해충돌의 범위를 넓게 새긴 한 사실 그 최강욱 의원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얼마든지 또 사보임을 통해서 최강욱 의원의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리스크를 안고도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논란을 피하고 싶으면 사보임을 하고 얼마든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여당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이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만약 이해충돌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불렀을 때 오히려 더 그 이해충돌의 영향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검찰은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 외에는 다른 걸 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법원의 어떤 관련자들, 대법원이라든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했을 때는 최강욱 의원의 이런 방금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이해충돌 염려가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장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국감이라는 거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이 참석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 열립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고 정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는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상되는 것이 바로 내일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원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이 서면 답변서 중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후보자의 입장이 있는데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적인 인연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 원론적 입장인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 말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절이 그러니까 조건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내일이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기하는 게 이게 뭐 대표되자마자 협치 얘기하자마자 뭐 이렇게 소환하느냐 하는데 아니 저 대선 그 선거 선거 사법 수사 만료일이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면 그 해당 당사자에 대한 소환 통보도 없고 조사도 안 하고 바로는 불구소,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는 원론적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일체의 정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고려도 없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도 사항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이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1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첫 사건부터 사실 그 본인의 당당한 태도와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지 내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검찰총장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 게 그게 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시 뒤에 살펴보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자가 그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네네. 뭐 당연한 그렇죠. 말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반론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특정 사안을 전제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지난달 31일 실제 검찰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의 판단에 따라서 당의 운명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여부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죽은 힘을 가고 죽고자 하는 선단들을 사학생이라고 열심히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치 보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미 다 예견한 거 아닌가요? 재판에 넘어가시더라도 또는 뭐 교도소 가시더라도 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헌당 유도 개정하고 그것도 뭐 열심히 개정했잖아요. 그걸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자, 출석할 거냐 말 거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 통보를 받고 공개된 직후에는 당 내에서도 조금 엇갈리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좀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처음에 어떤 근거로 단호하게 출석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소환에 대해서는 이 필요에 따라서는 출석할 수도 있고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환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 김진욱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의총 결과가. 글쎄 뭐 의총 결과를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된다는 입장과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현재까지는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존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쪽이 조금 더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출석에 대한 의지가 꽤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경기도 국감을 예를 들어 보면 당에서는 굳이 이게 어차피 이재명 국감이 될 판인데 거기에 왜 참여를 하느냐. 어차피 그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국감 전에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국감장에 출석해서 충분히 나의 의사를 피력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끝까지 국감에 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또 율사 출신이라서 상당히 지금 상황에 대한 법리적,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네. 근데 2018년도에 본인이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당했다가 대법에서 무죄를 받은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아마도 충분히 내가 이거 소명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당의 이제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건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기소로 가게 될 텐데 굳이 포토라인에 서서 추석의 이 밥상머리 민심에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이런 그 검찰의 기획된 상황에 응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도 있고요. 또 불체포 이전에도 회기 중에 이렇게 소환의 절차에 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좀 전에 뭐 검찰총장 후보자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시기로는 공정한 법 집행을 말씀하시지만 과연 정말 지금 일반 국민들 또는 우리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 집행이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 선택적 공정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기소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의총까지 가는 이유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표가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의총장에서 대다수의 의견들이 불출석으로 모인다면 또 그거에 따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도 국감 때 사실 그때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빨리 사퇴해라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 사퇴하지 않고 국감 출석했고, 그 출석해서 또 했던 발언이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터라서 민주당 내에서 당장 의총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만 어쨌든 그 주류들은, 의원들은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그래도 좀 많이 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금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그랬듯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항상 중요한 사법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직접 입장을 밝혀왔던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정면 돌파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만 성남시장의 1시간도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일 없이 종북몰이하면서 시간 보낼 그런 여유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뭐 인생지사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재섭 의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정에 맞는 일인지 그걸 한번 제가 되묻고 싶고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게 된 이유가 네. 허위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발언을 했다, 그 사실 여부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맥락, 정황, 그 앞뒤 어떤 문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네. 정말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지금까지 늘 보여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서면으로 냈던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불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검찰이 기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도 큰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진술을 통해서 검찰도 충분한 그 어떤 자료 조사라든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정황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면 기소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황을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 대표의 진술까지 들었는데 네. 이것은 기소해야 될 사안이다. 그럼 기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서면 조사만 딱 내고 서면 자료만 딱 내고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쪽에서는 더 섣부른 정치적 판단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소환 조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소환 조사에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수사 절차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떳떳하다 그러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자기는 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서도 더 떳떳하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자 변호사님, 지금 김재섭 의원 얘기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가서 진술하면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경찰에서 지금 서면 조사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그 대선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 관련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서면 조사 받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자문을 해준 경우가 꽤 있었는데 네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피의자 신문조서처럼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게 질문지를 해서 보내거든요. 답변이 굉장히 자세하다. 아니요, 질문도 굉장히 자세합니다. 자세하게 이게 직접 조사하는 것처럼 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서면 질의를 할 때, 서면 신문을 할 때. 근데 거기 이제 답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충분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을 것이고 한 건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조사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르는 시기가 물론 9월 9일 전에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소환 조사할 수밖에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8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기간상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서면 질의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갔을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환하는 혐의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녹화 기록,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굳이 소환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요식 행위를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이제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그냥 당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비공개 최고회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제1야당 상대 윤의 전면전이다. 제1야당을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전쟁 운운하더니 협박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위법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리고 그 혐의를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한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중앙일보도 함께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거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31일 최고회의에서 김건희 의혹 특검으로 털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의 의혹도 내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도 특검으로 할 수 있으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우리가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히 이 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항상 최고위원들의 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특검법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특검법을 발의하시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이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김건희 여사에게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혹들 중에 일부는 지금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직접 관여하셨다라는 그런 의혹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게 재는 사법적 잣대가 과연 김건희 여사나 혹은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에서 이미 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 주범들, 이 사람들의 그 기소는 벌써 9개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면 여기에 가담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네. 그 소환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그 검찰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특검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 기자회견했고요.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입니다.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입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169석 절대적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특검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 카드를 꺼내 드는 건 어찌됐든 맞불을 좀 놓겠다,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소환 조사가 지금 임박하고 검찰에 지금 그 2급 허위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지금 9개 사건이 쭉 지금 계속 대기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물타기 프레임용 같은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이고, 원래 우리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사건이 미진하게 끝나서 더 이상 이제 사법에서 풀 방법이 없을 때 정치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정치권이 풀어서 사법에 던져주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들은 사안이 지난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이 선거판을 흔들었던 대단히 위중한 것들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되고, 실제 사실 그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해서 통과돼서 갔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3분의 2가 그럼 찬성해서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철저하게 이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혹은 물타기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 민주당이 사실 좀 얼마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특검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최고위원들이 강성 발언했거든요. 이른바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이죠. 이재명 대표는 좋은 이미지 갖고 조금 최고위원들은 강성 그 지지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근데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딱 임박하니까 한 목소리가 지금 비공개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당력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피서공권이 그래서 보호된다 치더라도 5년 후 다시 대선 도전까지는 제가 보기에
국민적 동의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어떤 등가의 법칙 비슷하게 이거 사건을 이끌어 나가서 물타기 하겠다라는 전략, 저는 뭐 그게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라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형이 나온다면 이건 또 당 차원에서 금전적인 문제도 크게 달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될 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가정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대선에 들어갔던 어떤 그 선거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434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여의도 당사가 민주당에 있는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300억 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앞으로 받게 되는 여러 보조금들을 차압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선거 치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5년간 공직선거에 못 나가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당이 큰 혼란으로 빠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그 얼마 전부터 갑자기 불고 나오져 온 문제인데 뭐 원칙상으로 법상으로 봐서 공직선거법상으로 당연히 저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다는 것인데 과연 저렇게 전제 사항이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인가, 허위사실 공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따져봐야 되는 뭐 거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는 당연히 저는 하리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건 어차피 사법부에 가서 법원에 가서 이건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이긴 한데 네. 과연 이것이 100만 원을 받을 만한 유죄인가도 저는 의문이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위험성은 아마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늘 대비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설령 이재명 대표께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의 존립 자치를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당의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이 합리적인 판단들,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100만 원 받게 되면 민주당은 정말 간판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의미에서 사법 리스크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정치적 공세라고 해서 민주당이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비들을 충분히 할 필요가 저는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이 고생하는 경우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도 당의 선대위원장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지원 유세를 못 가고 오히려 개항을 해 다른 그 민주당 지도부들이 전부 가가지고 지원 유세를 해야 될 만큼 사실 당한테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그 당시에도 안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앞으로도 현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근데 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뭐 당원 당규도 바꾸고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왔던 걸 보면 당원 당규를 바꾼 건 사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니었던 거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안 됐어도 이 문제는 발생됐을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후보였었기 때문에 후보였기 때문에. 저 문제 가지고 대표가 안 됐고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저게 만약에 공직 법 위반이 됐다. 그렇죠. 그게 된다면 그리고 이미 당이 연대 책임져야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의원이 되지 않았거나 당대표가 안 됐어도 마찬가지고 당대표직에도 물러나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상황 때문에 당이 갑자기 위기에 빠지는 리스크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것도 사실 이런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냐 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봉고파직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고 전과 사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비리가 나오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했으니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다. 직을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순리다라고 하는 건데 내려와도 어차피 이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박정화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언급하면서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결국 2017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박정화 대변인이 과거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한마디 세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 일명 그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지금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과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를 향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일단 내고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못 지키면 민주당 미래도 없다. 이쯤 되면 점령군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와 통화를 하면서 조국 시즌2가 시작된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저렇게 이게 지난 3일이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 지난 3일에 김건희를 특검하라라는 팻말도 보이고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러니까 저기 서초동 현장에서 과거 한 2년 전이었습니까? 그때 조국 집회 했을 때처럼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제2의 조국 시즌2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시즌2, 조국의 강 이런 말들이 민주당이 가장 뼈아팠던 지점이 뭡니까? 민주당이 당시 여당이었으면서도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결국 정권까지 내주던 그런 사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혁의 기치를 걸고 지금 대표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재판 여부와 기소 여부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미래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의 강 시즌2라는 거는 여기에 함몰돼가지고 당력을 집중하고 여기를 방어하고 옹호하느라 당 내부도 갈라지고 이러다 보면 5년 후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혼자 살 수는 있지만 민주당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시즌2 혹은 조국의 강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이 결국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를 결국 이렇게 대표를 만든 게 민주당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힘의 분산을 가져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건지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니겠습니까? 참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이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 비대위원장에는 지금 보여드릴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신문을 보시면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인데요. 새 비대위원장에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된 법원에 의해서 주호영 의원과 그리고 또 한 사람 김태호 의원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을 개정하고 당규를 또 바꿀 예정인데 주호영, 김태호.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일각에서는 전과 똑같은 비대위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 중에 놓고 봤을 때 주호영 의원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비대위원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실제 전주의 의원이 위원장이 결정되면 비대위에서 빠질 것이다, 사퇴하겠다라는 내용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한 사람 주호영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이 개최 금지 가처분을 내놨다고 들었는데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번 전국이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또 결론이 나오겠지. 자, 괜찮다 이런 입장을 주호영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당을 흔들 것으로 보이죠. 어제도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헌법과 당헌 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뭐 죽비 들어야 한다, 대거 의원들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어제 이 전 대표가 했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당 대표에 나오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이제 주호영 후보였었죠. 당 대표 후보였던 분과 설전을 벌이면서 네. 뭐 803만 올라서 어떻게 알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803이 상징하는 어떤 대구의 그다음에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타성 같은 것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항상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구, 민주당은 광주. 그렇죠. 근데 일만 특히 터지면 별로 근데 없죠. 예. 어떻게 보면은 보수 유권자들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당대표 선거 때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탄핵을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데도 대구였고요.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기자회견에서 그것도 대구에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들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는 이 대구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이제 본인의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대구에서 이런 때로는 대구의 역설과 보수 진영의 영린을 건드리는 메시지까지 내가면서 진영을 좀 흔들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이런 방식들을 늘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 아마 이런 그 말하자면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과 특히 네. 이제 국회의원들과 아마 이런 대립각을 세울 것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처분 신청도 이제 더 잦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경찰 수사가 나오고 이러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전 변호사님? 네, 일단은 검찰 출석도 이제 곧 앞두고 네, 지금 조율 중이고 본인이 않습니까? 또 나간다고 했었으니까 네. 나가서 아마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과거 이제 비위에 대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달라야죠. 이건 정치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밝혀야 되고 가장 어찌 보면 이 문제에 가장 시발점이 됐던 것이거든요. 성비 접대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까지 보도나 이런 내용을 봐보면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이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해명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일단 지켜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항상 게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구에서의 연설이 거의 본진 탈환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항상 그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했던 게 바로 당원 가입 독려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진 대표라고 지금 이 전 대표와 이렇게 다투고 있는 사람이 당원 가입했다는 내용이 강신하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능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가입해봐라.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는 식의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까지 전국에 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 않은데 이준석 대표의 장외 정치 계속 눈여겨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핫한 인물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방송인 김신영 씨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새 진행자죠. 김신영 씨가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그 첫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한 그 참석자, 이제 관객이 자신의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촬영을 한 영상인 것 같은데요. 김신영 씨의 목소리가 우리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 대구의 그 전국 노래자랑 녹화 현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신영 씨가 특유의 재치 있는 발언과 어떤 진행 솜씨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이끌어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김신영 씨의 첫 녹화 현장이었는데 짧은 영상 관객들 위주로 저희가 좀 볼 수밖에 없었지만 반응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네, 그 짧게 이제 거기
같이 호응을 했던 네. 관객들이 찍은 영상들을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일단 김신영 씨가 흥이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라디오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라디오에서도 혼자 되게 흥 있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게 네. 현장에서 다 전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신영 씨로 발탁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이 젊어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트로트가 되게 전 국민적으로 열광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팬층을 이제 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 너무 유능하신 다른 MC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보다는 김신영 씨가 옴으로써 전국 노래자랑이 좀 더 젊어지고 또 김신영 씨 스스로도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모 같고 동생 같고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신영 씨가 딱 그 발탁이 됐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저도 정말 잘한 발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신영 씨가 어떤 밝힌 그 자신이 MC로 발탁된 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전라도. 어메 어찔까나. 어머나. 충청도. 내가 봤어요. 기억? 송혜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 전국 노래자랑은 그동안 많이 나와줬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에 흡수돼서 배워가는 그 자체가 전국 노래자랑의 MC다. 자, 그래서 김영희 변호사님,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노래자랑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네, 첫 방송은 10월 16일. 10월 16일. 일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전국 노래자랑. 예. 네. 10월 16일이면은 한 달 좀 넘게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기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또 다른 개그우먼 오나미 씨입니다. 오나미 씨가 어제 전 축구 선수인 박민 씨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에 신부가 된 오나미 씨의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동료들이 참석을 했고 축하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특히 개그 콘서트 멤버들이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좀 보면서 김영희 변호사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희 변호사님, 일단 뭐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왔습니까? 일단 개그맨 동료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열애 중인 김준호 씨랑 김지민 씨 커플, 그 다음에 선배이신 이마룡 씨, 그 다음에 김영철 씨, 유민상 씨, 많은 분들이 다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니 되게 개그맨답게 상황극도 되게 재밌게 꾸려져서 정말 거의 축제, 오나미 씨 결혼식이지만 개그맨들의 전체 축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상황극,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좀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개그맨들이 죄다 모였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들도 많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 어제 결혼식 현장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정말 신이 나는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님. 근데 저희 TV조선에서도 9월에 신부가 된 오나미 씨의 결혼식 모습을 좀 특집으로 준비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렇습니다. 추석 때인 12일 오후 10시부터 오나미 씨 결혼식을 방송하는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결혼식 영상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김신영 씨 그리고 오나미 씨 결혼식하고 이제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된 김신영 씨까지 개그우먼들의 반가운 소식에 저희도 응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